여러분 아시는 국제 정세를 한 비자의 눈으로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다 깊이 있는 외교 분석과 전략적 해설을 원하신다면 채널 홈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비자라면 이재명 정권의 협상 전술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을까? 그리고 한 비자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미국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을까? 2300년 전의 고대 현자들의 눈으로 통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비자는 미한 관세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상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미한 관세 협상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고 양국 정부의 결과 발표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발언들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경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외교적 오해가 아닌 더 깊은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 분석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주장 한국 브리핑 기반. 한국 정부는 미국이 기존에 발표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쌀과 쇠고기 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2천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때문에 쌀과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이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 것을 재투자 및 유보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한국무역협상실 여항구 실장 등 협상 대표들은 7월 3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협의를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식 발표.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하고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LNG, 석탄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투자가 투자 수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차량과 농산물에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이는 과장된 것이며 쌀이나 소고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에 대한 관세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 최대 15%로 부과되고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기존 고관세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회의 수정연망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들은 7월 30일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관과 백악관 인근에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백악관 주도해 오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실무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해석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세율 문제입니다. 한국은 한국 수입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 발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둘째,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언의 어조와 방향성을 보면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기대하거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투자 협력 규모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발표했고 미국도 같은 규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한국의 총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수익 분배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투자를 재투자 개념으로 설명하며 긍정적인 경제 순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 협력 모델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익 배분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협상 당사자 구성 또한 눈에 띕니다.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협상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직접 주도했으며 이는 루트닉 상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협상의 중요성과 전략적 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문서의 형식입니다. 한국은 이를 상호협의에 기반한 전략적 발표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순한 구두 합의로 간주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상의 구속력과 효과성이 향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윈윈 전략 협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실질적인 이익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얻었지만 한국은 상징적인 성과와 불확실한 약속만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경제와 주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통해 심층 분석과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국가의 본질과 미래를 지키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결론은 간섭을 수락하는가 곁에 놓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3,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15% 관세율, 쌀과 쇠고기 관세 면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발표는 동일한 수치와 관세 인하를 공유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에 대한 언급과 투자 수익의 90%가 한국 측에 귀속된다는 표현 등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그리고 루트닉 장관이 핵심 협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발표 내용과 미국의 발표 내용의 차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간접적으로 유사합니다.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의 절박한 요구를 볼모로 삼아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지렛대로 삼아 이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모순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략적 발표나 구두, 합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성을 유지한 것은 국내 여론을 조작하여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일부 유사하지만 북한과 같은 위협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전술적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왜 미국 발표와 다른가요? 왜는 정치적, 전략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국내 여론입니다. 미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농축산물 완전 자유화와 이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는 표현은 국내 농가, 기업, 그리고 국민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 협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상호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틀로 협상을 구성해 왔습니다. 둘째,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경제 회복, 외교적 자주성, 반미 논란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표 내용을 차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협상 여지 확보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문서가 아닌 구두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넷째, 미국과의 전략적 불균형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합의안을 발표할 주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에 종속된 한국 또한 자국 이익에 유리한 해석을 발표함으로써 체면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과 전략적 발언을 사용하며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외교 스타일과도 어느 정도 유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호성은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신과 경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술에 대해 한비자라면 미국 측에 어떤 전략을 조언했을까요? 그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싱이 정젠, 미왕이 자칭. 엄격한 형벌로 간사함을 징계하고 촘촘한 그물망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즉 모호한 발언이나 거짓 해석을 방지하려면 카말 쿠차르닌디세로멈, 표적 문서화, 조건부 제재 조항 삽입,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통해 전략적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 측의 불명확한 수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틀을 명확히 하며 말과 해석의 차이를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라 불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크게 국내 정치적 목적과 국제 전략적 판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 정치적 이유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국민 반발을 우려하여 정부는 실제 내용을 축소하거나 모호한 언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를 과장하여 정권의 업적처럼 보이게 만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구두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서화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 해석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율성과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겉은 너그럽고 속은 의심 많은 자는 국가의 해악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듯 보이나 속으로는 불신과 조작이 있는 정치는 결국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고 외교적으로는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고도의 포장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외교술은 한비자의 법가적 기준에선 신뢰를 해치는 위선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 차이는 단순한 오해나 해석의 차이를 넘어 전략적 차별화의 결과입니다. 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즉 모호함과 지연이라는 정치적 생존, 전략과 유사하며 궁극적으로 협상의 국제적 신뢰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계약 중심의 냉철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의 완전한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구합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한다면 트럼프는 재선될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의해 탄핵될까요? 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대 철학자의 눈으로 오늘의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비자의 시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위험성을 진단해보고 미국과 이재명 정권 각각에게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근 미한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탄핵에 직면하게 될까요? 다음 핵심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협정 서명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떤 비용과 편익을 얻게 될까요? 정치, 외교,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채널 홈의 메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단기적 이익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레버리지 인수.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한국으로부터 투자와 전략적 양보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내 정치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수사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 대만,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손실은 어떨까요? 첫째,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한국이 결국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식 고압 외교의 실패를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불확실해합니다. 세계 시장이 한미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감지한다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기술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는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적대 세력이 외교적 지렛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어떤 위험과 보상이 있을까요? 이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의 암묵적으로 3대 조작으로 당선된 불량 정권 이미지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외교적 인정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권이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실패에서 중대한 국제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행정부는 비판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통을 트이워 정치적 담론을 재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여론 통계 3대 조작으로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 비전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 선거 주기를 활용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전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 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압력이 감소하여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벼랑 끝 전략이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의 신뢰 붕괴. 미래의 한국 정부는 균열된 동맹 관계를 물려받아 무역 협상, 시장 접근, 그리고 외교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압력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재정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기업들은 협정 체결 없이도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의 해외 도피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이 한미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신용 등급 강등, 원화 가치 급락, 금리 체이얼 머처럼, 금리 상승. 이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이 겪었던 금융공황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견제 전략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외교적 균형과 신뢰를 잃으면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이 외교적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이 회담을 상징적인 승리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급망과 무역 블록에 더욱 깊이 끌어들임으로써 장기적인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협상을 지연하거나 후퇴할 경우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화되고 반도체와 배터리와 같은 전략적 분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두 가지 당이 정치적 목표, 카리트러시선, 정당성 회복, 선거, 여론 통계 3대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으로 여겨지지만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은 외교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에 대해서 아콘에 대해서 관심, 저는 왔었지만 내부 실패에서 외교 정책 성과로 이야기를 전환하면 대중의 인식이 재구성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심각합니다. 첫째, 외교적 신뢰도 하락. 한국이 모호하고 구두로만 약속을 제시하고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면 한국 외교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됩니다. 둘째, 경제적 반발. 투자 수익률이나 농산물 수입과 같은 민감한 문제가 명확하게 협상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과 농촌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지연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신뢰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마만율, 자본 철수, 통화 평가절하, 금리열, 금리 인상, 또 다른 IMF식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 증가. 한비자가 미국에게 주는 교훈. 자,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이 협상을 바라볼까요? 최근 한국은 공식 서명을 피한 채 전략적 발표, 구두 합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핵심을 흐리는 전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비자라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했을 겁니다. 이의 주신 비乱짜잉청 비바이. 의심으로 신뢰를 통치하려 하면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기만으로 성실을 대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진심과 인내로만 대응한다면 결국 협상의 실패, 나아가 국제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구속력, 구체적 조항, 조건부 대응 체계, 한비자의 말처럼 현실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그물처럼 촘촘히 걸러야 합니다. 질문 T. 한비자가 이재명 정권에게 주는 교훈.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한국 정부에게 한비자는 어떤 조언을 할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외교적 불확실성과 협상 지연을 전략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외교 도박입니다. 한비자의 일침은 이렇습니다. 겉은 너그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 많은 자는 나라를 해치는 도둑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교적 신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지연, 정보 은폐, 여론 조작을 통해 정치적 생존을 꾀하는 정치는 결국 국가 신뢰도 하락, 국제적 고립, 경제 위기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외교를 성과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한비자의 눈에는 국가의 적구호출 세이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협상은 전략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당기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신뢰, 외교적 일관성, 경제적 안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과연 정치적 성과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외교일까요? 2300년 전 고대 동양의 현자 한비자는 미국에게 경고합니다. 이 주신 비乱짜잉청 비백. 전략적 기만에는 철저한 법과 정보로 대응하라. 그리고 한비자는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정치 생존을 위해 신뢰를 파괴하는 외교는 국가의 해악이다. 외교는 쇼가 아닙니다. 외교는 신뢰,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통찰을 확인해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콘텐츠와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삭션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발표나 구두 합의와 같은 모호한 외교 수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에 대해 미국이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정치적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인 외교적 실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발표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따라 하고 있는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외교적 오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뒤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벼랑 끝 전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긴장을 조성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여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깊이 우려하는 것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등 이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과는 매우 다른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캔낙쇼 공식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발표나 구두 합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는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책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달리 한국은 노골적인 위협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본격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전술적 차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호함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왜 미국과 다른 성명을 발표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 관리, 농산물 완전 자유화나 수입금의 90%를 미국으로 와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농민,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호 이익과 같은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용어로 결과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반발 회피, 한국 정부는 경제 회복, 외교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반미 감정 고조 등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버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합의가 아직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전략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미국은 더 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표를 주도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익에 더 부합하는 자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서명 없는 구두 합의 그리고 전략적 발표라는 모호한 수사를 내세우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단기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균이응 300년 전 고대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트럼프에게 경고합니다. 유수저보다 진시어리저다시부참.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미국이 선거용 외교 성과를 위해 서두른다면 정작 중요한 동맹의 신뢰, 공급망 안정, 동아시아 전략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의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건 긴 호흡의 전략적 균형입니다. 외교는 속도가 아니라 구조와 신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야하는 칭찬 300년 전 고대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최근 관세 협상에서 국내 여론 통제와 정치적 부담 회피를 위해 모호한 용어 사용과 정보 공개 거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기적 생존을 위한 외교적 포장일까요? 공자는 아주 간결하게 경고합니다. 민구 심불리,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 이 한 문장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 그 어떤 협상 성과도 정통성을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약 외교를 통해 얻는 성과가 진실이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국제 신뢰도 추락, 경제적 불안정, 외교적 고립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공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외교는 성과쇼가 아니라 진실한 소통과 신뢰의 결과여야 합니다. 겉으로 부드럽고 협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의심과 계산뿐이라면 그 정권은 오히려 국가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대 철학자 순자는 미국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유수저보다 젠시어리저라실 부청 단기 정치 이익보다 동맹 신뢰와 구조를 지켜라. 동양의 고대 철학자 공자는 이재명 정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민우신 불이 국민과 세계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권도 오래가지 못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 신뢰, 정권의 정통성,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의 자세를 묻는 문제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신뢰 없이는 국가는 설 수 없고 서두르면 큰일을 그르친다. 여러분, 외교는 쇼가 아닙니다. 외교는 신뢰, 투명성, 지속 가능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한국과의 관세 협상,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국 판탄핵인가? 여러분, 케인나 투어테네튼 오늘은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리스크와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시트 원만커머스. 트럼프가 휘말릴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위험. 만약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체결될 경우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실익 없이 외교적 성과만 부풀리는 결과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계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트럼프가 한국의 불량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하스마는 현재 이재명 정권은 3대 조작으로 여러 국제적, 국내적 정권의 정통성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정권과 구체적 이행 없이 무조건적인 협정을 체결한다면 트럼프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외교 실패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민주당의 예상되는 공격 프레임은 무엇인가?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외교 행보에 대해 준비된 공격 프레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 속았다. 즉 한국은 실행도 하지 않을 공약을 내세우고 미국은 또다시 희생당했다는 프레임, 미국 일자리를 팔아넘겼다, 관세 완화나 기술 이전이 실제 고용 손실로 이어질 경우 이 비난은 정치적으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불량 정권에 면죄부를 주었다. 인권, 경제, 신뢰성 논란이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외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실행 없는 쇼였다. 협정이 쇼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익은 없었다는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단기적인 정치 이벤트로 접근한다면 그 대가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전략은 분명합니다. 조건부 이행 조항을 명확히 하라. 한국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점검 메커니즘 구축이 필수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산업 연계 협상 구조로 재편하라. 단순한 국가 간 협상에서 벗어나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농업 등 주요 산업계와 직접 연결된 형태로 협상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명시하라. 트럼프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이 정권과의 협상은 조건부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내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에 성공하시려면 단지 정제된 외교 언어나 단기적 이득만을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한 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의 기술은 권한을 적절히 나누는 데 있고 통치자의 권위는 실질적이고 무겁게 작용할 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 논란이 큰 상태이며 그 정권과의 실속 없는 합의는 미국 내 산업계와 유권자들에게 정당성 없는 정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비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분산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권위는 단호하고 실제 이익이 따르는 협상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실행 없는 합의는 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께서 구축하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무게로 입증되는 것이지 말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 손자병법으로 본 외교 리스크 분석. 이제는 손자병법에서의 전략적 통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의 협상에서 그들의 정통성 문제, 국내외 신뢰 부족,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정부를 동맹이 아닌 검증의 대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조건 없는 협정 서명은 곧 정치적 함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면으로는 화합하고 기습으로는 승리하라. 지금 민주당은 정면으로는 평화와 외교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여론전, SNS 프레임 공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또 속았다, 일자리를 팔아넘겼다 하는 방식으로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 전부터 이행 조건과 검증 기구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산업계와 연계된 전략적 구조로 협상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리스크 경고 메시지를 미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방패막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2,400년 전의 고대 철학자 한비자는 트럼프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재선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분기점입니다. 한비자의 권위와 분산의 지혜, 손자의 전략과 심리전의 통찰을 실천에 옮기신다면 이번 협상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행, 여랑 없는 외교, 정치적 검증 없이 체결된 협정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재선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머그샷을 찍는 굴욕의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녕 스와시언엔트 고전 철학과 국제 전략을 연결하는 채널, 여러분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북한식 외교 전략, 이른바 벼랑 끝 전술 브링크만십을 한국 좌파 정권이 외교 무기로 삼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한비자의 경고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의 현 정권이 북한의 전술을 그대로 흉내낸다면, 즉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지연시키고 국내외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미국, 특히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한 외교 협정에 집착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불량 정권의 전략적 위선을 꿰뚫고 국제적 제재로 압박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비자의 전략적 경고입니다. 고대 중국의 현실주의 정치가 한비자 한 페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示弱而示强,示强而致退,以的之心,必以众为之智. 약한 척하며 속은 강하고 강한 척하다 결국 물러나는 자는 의심스러운 적이다. 이런 적은 반드시 강한 위험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 미국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방의 탈을 쓴 기만적 외교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서명은 오히려 트럼프 자신의 정치 리더십을 깎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이 전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全代权, 不可狂野, 艺术应术, 不可欺也. 권모술수에는 권모술수로 맞서야 속지 않고 계략에는 계략으로 대응해야 기만당하지 않는다. 북한처럼 위장된 평화와 전략적 거짓말로 외교 무대를 흔들려 한다면 그 자체가 신뢰의 파괴여 경제 위기의 전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무기로 사용돼야 하며 정의로운 척하며 시간 끌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전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전해드립니다. 仁者不察则奸人的直见人的直则正人受害. 지도자가 분별하지 못하면 간신히 득세하고 간신히 득세하면 정직한 자들이 피해를 본다. 오늘날 외교 무대에서 진짜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양국의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한비자의 가르침처럼 정치는 감성보다 냉정히, 외교는 기대보다 통찰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선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직면한 딜레마는 단순한 관세 협정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방이라는 외피 속에 숨은 기만과 지연 전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성과 없는 협정 서명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와 국제 공조를 통해 그 위선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비자의 경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비자는 말합니다. 기만에는 기만으로, 전략에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위를 꿰뚫는 현실 인식이다. 상대방이 감성적 언사와 평화의 포장지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럴수록 외교는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해야 하고 전술의 전술로, 속임수의 감시와 검증으로 맞서야 합니다. 셋째, 한국에 주는 교훈입니다. 북한식 벼랑 끝 전술, 그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교 신뢰를 갉아먹고 국가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지도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간신히 득세하고 백성이 피해를 본다. 지금 한국이 외교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북한의 모방이 아니라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하고 일관된 전략 외교입니다. 제이님, 오늘 강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비자의 철학을 통해
오늘의 국제 정세를 꿰뚫는 강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는 힘에 놀리지만 그 힘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할 것인지는 고전이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비자의 눈으로 북한의 통일 전술 전략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귀가라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치적 외교쇼에 속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고전의 지혜를 오늘날 다시 되새겨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간 관세 협정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고 대신 정치적 이미지, 제스처, 즉 응하는 척이라는 외교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80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정치에 필요한 중도층 유권자들은 이런 겉으로만 화려한 장면들에 속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야인 실제 협정 체결 및 이행 가능성은 10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농업, 제조업, 환율, 외환 보유고, 통화 스와프 등 모든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관세 개방을 이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정부는 협정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정치적 제스처, 즉 사진 찍기 외교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진, 발언, 공동보도문 등 외형적인 응하는 척은 8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내 정통성 회복이나 국제적 체면 유지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센틴. 세 번째, 이러한 정치적 제스처 뒤에는 시간 끌기 전략, 즉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응할 것처럼 하다가 2년을 끌고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과거 북한의 협상 방식과도 매우 유사하며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제사회와 미국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접근에 대해 미국이 속을 경우 불량 정권의 속은 셈이 된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트럼프 진영과 미국 의회는 이미 한국에 또 속았다, 면죄부를 줬다는 공격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치, 고전 철학, 심리 전략을 연결한 깊이 있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실제로 응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은 낮고 정치적 제스처로서의 응답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추정은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책 이행까지 갈 확률은 1010% 수준, 반면 정치적 제스처 수준에 응답하는 척 할 확률은 8090%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보면 외환 보유액은 약 4만 1천억 달러 수준이나 당이 외채 비중이 높고 구조적으로 방어적이지 못한 포트폴리오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과 일본의 상시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해제된 상태이며 위기 시 자동 발동이 불가능한 양해각서 MOU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산업 구조 관세 협정 체결 시 농민, 중소기업, 내수 기반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되어 국내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거나 실행할 경우 국내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동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 논란 해소, 국내 정치적 위기, 모면 해외 정상급 접촉을 통한 존재감 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협정을 이행하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악수하고 사진 찍는 수준에서 외교적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은 시간을 끌며 검토 중, 국회 논의 중, 국민 여론, 수렴 중 등의 비실행 전략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전문가 및 외신의 평가입니다. 읍티루타 코리아 헤럴드 등 주요 외신도 한국이 실질적 이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학 교수 및 외교 전문가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이유는 환율 리스크, 국내 여론, 국제 신뢰도 하락, 공급망 파열 등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2400년 고대 철학자 한비자는 트럼프에게 경고합니다. 와이 오해의 겉으로는 예를 갖추고 태도가 공손함, 나이코이나 애휘 속마음은 꺼리고 숨기며 실행 의사가 없음.
웨이치더의 위지도야이는 곧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다. 즉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체하나 속으로는 꺼려하며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위험한 정치의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이고 있는 외교 태도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지만 그 실속은 전혀 없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내 산업 구조가 관세 개방을 버틸 수 없고 외환 방어 능력과 통화 스와프도 취약하며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실질적 협상 이행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내휘와 이내회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국내 정치적 정당성 회복과 외교적 체면 확보를 위한 위장 전술인 것이죠. 손자병법의 손자는 트럼프에게 경고합니다. 빙저 궤도의 병자 궤도야. 빙저 병자 전쟁이란 기도야 궤도야 속임수의 길이다. 손자는 전쟁이란 본래 속임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사적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의 외교와 정치 역시 말로 싸우는 심리전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발표문 한 줄로 정치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행할 듯 말 듯 협상에 나서며 국회나 여론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정권이 바뀌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는 시간 끌기형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술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즉 외교를 외교로 하지 않고 심리적 혼란과 시간 낭비를 전략 무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 교훈과 시민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악수, 회담, 카메라, 보도자료, 이 모든 것은 보여주기 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 정책 이행이나 국가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오직 냉철한 조건 설정, 검증 메커니즘, 제도화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전의 지혜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한비자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경고했고, 손자는 정치적 술수와 거짓의 전술을 간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고전의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외형만 쫓는다면 정작 중요한 정책 실효성, 이 국가 신뢰, 국민 삶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을 원하시면 구독하고 채널 홈을 방문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전 철학으로 오늘의 세계를 통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외교 전략, 바로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이 전략이 중국 고대법가 사상과 한비자의 통치 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 무대에서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비자는 어떤 눈으로 벼랑 끝 전술을 통찰했을까요? 세르나마르나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이웨이 풀은 모록 싱종을 신비행 이위복인 막약형 중이신 필행의 뜻은 위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려면 형벌은 무겁게 하고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비자의 통치 철학은 북한의 행동 양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강함을 가장한 약함, 명분을 이용한 권력 행사, 신뢰보다는 억제력, 이 모든 전략의 뿌리는 수천 년 전 법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비자의 고전 구절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그리고 그것이 현대 국제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철학적 시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사유의 깊이를 더해가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얼티엔즈 이링저홈, 협천자 일영제후의 뜻은 천자를 끼고 제후를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상징적 권위를 내세워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서 북한이 체제 안정을 명분 삼아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시라크지 시창을 주뒤 시하기 실강 시강의 지도의 뜻은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되 실제로는 강하고 강하게 보여 상대를 물러서게 하라. 흐느마라이는 뜻은 심리전을 통해 주도권을 쥐는 전술로 벼랑 끝 전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디 지신 비이종웨이즈 쯔이적지심 피리중위제지의 뜻은 적을 의심할 때는 반드시 강한 위력으로 억제하라. 적대 세력을 신뢰하지 말고 강한 억제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북한의 강경 노선과 매우 유사한 사고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비자는 법과 형벌,
위력을 통해 두려움을 조장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바로 이런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 현대 정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브링맨십에 휘말려 실패한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무엇인가? 첫째, 벼랑 끝 전술이란 상대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위험 전략입니다. 둘째, 북한은 수십 년간 핵실험, 미사일 도발, 협상 파기, 그리고 국내용 선전선동을 조합하여 이 전술을 반복 사용해왔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 그리고 오늘날의 교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데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일관되게 활용해온 벼랑 끝 전술 브링맨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분석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응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미관세 협상 강의에서 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언급할까요? 북한의 심리전 교범 혹은 통일 전선전 교재 탈북자 확보 자료에 따르면 탈북 정보 요원들이 확보한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동 세력은 법적 망에 걸어 말 못하게 만들라. 조작 고소로 심리 타격을 주고 군중 속에 고립시켜라. 북한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 중에서 우파의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라는 문장은 북한 체제 내부 문서나 공식 발표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탈북자 증언, 대한민국 내 안보 전문가들, 국정원 보고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전략 분석 자료 등을 통해 그 유사한 전략과 문맥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 대통령의 별명은 고소, 대마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서민들에게 고소 고발을 하여 수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정권의 주변 인사들을 보면 과거 미국 문화원을 점령해서 화염병을 투척하여 징역형을 살은 적이 있고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 교재를 추종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란 무엇인가? 벼랑 끝 전술은 협상 상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고의로 조성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북한은 이 전술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합의할 이행 거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국내용 선전 선동 등이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상대방의 정책적 일관성을 흔들고 지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조기 정치적 성과를 노린 탓에 핵 합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고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 핵 개발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당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사전 확인 없는 양보로 북한의 기만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질적으로 고도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무했으며 외교를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에 말려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다시 조명해야 하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한 심리전적 접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 정보요원들이 확보했다는 북한의 내부 교범 혹은 노동당의 대남 공작 전략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법적, 심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를 위축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의리에 대버셔리 나트나 이산처럼 반동 세력을 법망에 걸어 말 못하게 하라. 조작과 고소를 통해 심리적 타격을 가하라. 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구는 북한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며 탈북자 증언 및 대한민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초한 정황적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는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무엇이 유사한가? 예컨대 현 정권의 대표 인사들은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및 방화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전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식 투쟁 전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에게 붙은 고소 대마왕이라는 별명은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개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남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여론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적 소통과 견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심리전적 통제 전략의 변형된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실패를 오늘의 경고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지금의 좌파 정권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반드시 핵무기나 군사 도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 여론, 심리, 외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과 발언을 차단하려는 시도 역시 이 전술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트럼프는 최근의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은 과거 김정은과의 핵폐기 협상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정치적 조급함, 단기적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대응은 모두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전략에 현혹되지 않고 원칙과 실효성에 기반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실패한 외교를 살펴보면은 과거의 트럼프는 성과 없는 사진 외교, 퍼포먼스 외교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뒀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 범위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대화 단절, 미사일 재개, 핵 군사 노선 복귀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 좋은 관계 발언은 국제사회 신뢰에 손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북한 벼랑 끝 전술의 실패 사례. 자, 이제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앞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정책 결정자들이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실수를 되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남, 먼저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서 조기 정치적 성과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북한에게는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었고 결국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 전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급한 정치적 명분은 독이 된다. 다음은 조지 W. 도신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는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규정하면서도 막상 실무 협상에서는 단기적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이행 확인도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합의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양보만 챙겨갔습니다. 세 번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북한은 핵실험과 ICBM 개발을 가속화했고 핵 능력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대응이라는 이름의 수동적 방관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봐야 합니다. 그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북미 정상회담과 외교 퍼포먼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은 협상을 정치쇼로 활용했고 핵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외교는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제사회가 치른다. 실질적인 이행 확인 없이 양보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보여주기에 그친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의 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의 외교 정책에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훈입니다. 이런 통찰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강연도 함께 하시면 해주세요. 우리는 고전의 지혜로 오늘의 국제 정세를 통찰해 나갑니다. 다음 영상은 한비자의 눈으로 보면 과연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할까입니다.